우크라이나 엔지니어들이 입국한 사실이 공개되면서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졌습니다. 북한은 이 전문가들을 활용해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개발 속도를 크게 높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북한은 주요 기술을 보유한 인재들을 영입함으로써 국제사회 제재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기술 발전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기술자들은 북한뿐 아니라 시리아, 이란 등지에서도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이동했는데 시리아에서 일하던 엔지니어가 다시 북한으로 돌아간 사례도 있었습니다. 시리아와 북한을 잇는 결정적 연결고리는 바로 이 우크라이나 출신 전문가들이었습니다. 화면을 스크롤하며 한 문장 한 문장 읽을수록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란과 시리아를 거쳐 다시 북한으로 유입된 전문가들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지속적으로 개입했다는 사실은 제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북한의 관계가 생각보다 훨씬 깊고 복잡하다는 점이 여러 페이지에서 확인됐고 관련 정보들은 하나같이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시리아를 경유해 북한에 들어간 우크라이나 엔지니어들이 북한의 주요 미사일 개발에 직접 참여했다는 내용은 마치 퍼즐이 맞춰지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진전은 소련 붕괴 이후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기술 유출이 핵심 원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 기술자들이 북한뿐 아니라 시리아와 이란에서도 활동했다는 점은 제 마음을 한층 더 무겁게 했습니다. 모든 내용을 읽고 나니 왜 한국이 쉽게 무기 지원을 결정하지 않는지 조금은 이해가 됐습니다. 그동안 한국이 우리를 외면한다며 아쉬움만 품어왔지만 이제 보니 그들의 입장에는 명확한 근거가 있었던 겁니다. 우크라이나와 북한의 과거가 이토록 얽혀있고 우리가 그들의 안보에 상처를 남긴 기억이 한국에도 남아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함부로 무기를 제공할 수 없는 것도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첨단 무기 기술이 과거처럼 북한에 넘어갈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 그동안 몰랐던 역사 속의 그림자가 이제야 서서히 드러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노트북을 덮으며 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을 원망하며 쌓였던 감정들이 어쩌면 억지였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냉담해서가 아니라 우리와의 과거에서 비롯된 현실적 이유 때문에 거리를 둘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서히 잠에 들며 저는 조용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한국에 무기 지원을 요청할 자격이 있었는지 곰곰이 생각하게 됩니다. 음악이 흐르던 중 갑자기 중국인 불법 체류자가 이렇게까지 늘어났다는 이야기가 들려왔고 어디서 그렇게 쥐처럼 숨어 들어온 건지 도무지 알 수 없다는 한미국 여성의 황당한 표정과 강한 목소리가 화면을 채웠습니다.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기에 그녀가 이렇게까지 강하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출신 하퍼입니다. 올해로 30살이고 CNN에서 기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로 사회 전반의 이슈를 취재해왔으며 최근에는 불법 체류자 문제에 특히 관심을 갖고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에서도 태국인 불법 체류자 문제가 크게 이슈가 되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뒤에 흥미롭게 다뤄보려 합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혹시나 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 불법 체류자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불법 체류자는 해당 국가의 국적이나 영주권 혹은 체류 자격을 갖추지 않았거나 일시적으로 체류 허가를 받은 뒤 허가 요건을 위반하거나 기간 연장을 하지 않고 정해진 기간을 넘겨 머무르는 외국인을 뜻합니다. 넓게 보면 무비자 입국 상태에서 취업이 금지된 비자로 체류하다가 불법으로 일하는 경우도 모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합법적으로 생활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도 대신 의료나 교육 등 공공 서비스를 온전히 누릴 수 없고 신분이 드러날 경우 대개 강제 퇴거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대체로 강제 추방을 피해 숨어 지내게 되고 치안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해 범죄의 피해자가 되거나 반대로 범죄의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어 불법적인 일로 생계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은 원래 불법 체류자 문제로 골치를 앓아왔지만 최근 들어 상황이 더 악화되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중국인들의 불법 입국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말 다양한 경로로 미국 국경을 넘고 있는데 사실 미국은 멕시코와 국경을 맞대고 있어 예전부터 멕시코 출신 불체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해왔습니다. 이는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불체자 이야기가 나온 김에 트럼프 후보 얘기를 잠깐만 해볼까요? 미국 공화당의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공약에는 언제나 강력한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이 포함되어 있었고 트럼프 후보는 늘 미국으로 불법 이민자가 가장 많이 유입되는 멕시코를 겨냥해왔죠.
특히 그는 과거에 심지어 멕시코 출신 불법 이민자들을 대부분 강간범 같은 범죄자라고까지 몰아붙이며 이들의 유입을 막기 위해 멕시코 국경에 거대한 장벽을 세울 것이고 그 비용을 멕시코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던 적도 있었죠. 그는 멕시코가 미국과의 국경 장벽 확대 비용을 내지 않으면 멕시코 외교관 기업 노동자에 대한 임시 비자 수수료를 올리겠다고 경고하는가 하면 멕시코가 미국의 돈을 훔쳐간다며 멕시코 불법 체류 노동자들이 본국으로 보내는 송금액을 압수하고 멕시코인들의 항구 사용료까지 올리겠다고 하며 멕시코에 대한 강한 반감을 계속 드러내곤 했죠. 하지만 이런 트럼프의 강경한 이민 공약은 늘 인종차별 논란을 낳았고 대선 승리를 위해 히스패닉 유권자와 다양한 다민족 표심을 얻어야 하는 공화당도 트럼프의 강한 주장에 비판적 반응을 보이곤 하는 등 언제나 논쟁을 불러오는 주제가 바로 이 불법 체류자 문제였습니다. 하여간 이렇게 말도 많고 갈등도 많은 불법 체류자 이슈에서 요즘 특히 주목되는 상황은 앞서 말했듯 급증하고 있는 중국인 불법 입국인데요. 한국에서도 사실 태국인 불체자뿐 아니라 중국인 불체자 문제도 심각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도 정말 할 말이 많지만 한국 얘기는 미국 얘기를 마저 하고 이어가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아무튼 계속 이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 중국인 불체자들은 멕시코를 경유해 육로로 건너오기도 하고 비행기로 입국한 뒤 불법 체류를 지속하기도 하며 심지어는 위험한 바다를 건너오는 사례도 있다고 해요. 이런 위험한 선택까지 감수하면서 그들이 왜 굳이 미국으로 오려고 하는 걸까요? 우선 저는 불법 체류 관련 조사를 하면서 중국의 현실을 접하고 정말 놀라게 되었는데요. 실제 중국인들의 삶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절망적으로 보였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여러 자료와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중국의 불안정한 상황을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우선 중국 경제는 지난 수년간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지만 최근 몇 년 동안 그 속도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2023년 기준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 수준으로 이는 10여 년 전구에서 10%에 달하던 성장률과 비교하면 크게 낮아진 수치였죠. 이런 성장 둔화는 다양한 사회 문제로 이어졌는데요. 특히 실업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중국 내 실업률은 6%를 넘어섰고 특히 2023년 중국 청년 실업률은 28%에 달해 이는 역대급 기록이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졸업 후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사회 전반에서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었고 과도한 학력 중심 문화 때문에 기술직을 블루컬러로 여기며 기피하는 현상도 점점 뚜렷해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실업 문제는 도시와 농촌 사이의 격차를 더욱 크게 만들었고 결국 많은 청년들이 대도시의 높은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해 고통을 겪고 있었으며 특히 지방에서는 취업 기회가 거의 없다 보니 더 나은 삶을 찾아 미국으로 불법 이주를 시도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는 모습이었죠. 게다가 중국의 경제 지표가 외부에 공개된 것보다 실제로는 더 낮게 나타날 가능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었고 여러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발표하는 각종 통계가 실제 상황을 온전히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고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경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일부 수치를 의도적으로 조정하거나 숨길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었고 특히 실업률이나 성장률 같은 핵심 지표는 정권의 안정성과 직결되기 때문에 왜곡되거나 축소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중국의 지방정부들 역시 중앙정부의 평가를 받기 위해 종종 실제보다 더 밝은 경제 상황을 보고하는 경우가 있었고 실제로 2017년 야오닝성과 헤이룽장성 그리고 내몽골 자치구에서는 성장 목표를 맞추기 위해 수치를 조작해 보고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GDP 성장률이나 실업률 같은 핵심 지표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졌다는 점에서 정말 별일이 다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이유로 청년 실업률 또한 정부가 발표한 28%보다 실제로는 더 높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는데 대졸 청년들이 구직을 포기하거나 단기 일자리와 비정규직을 전전하며 사실상 실업 상태임에도 공식 통계에서는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일부 자료에서는 실제 청년 실업률이 30%를 넘을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였고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미국 남부 국경에서는 불법 입국한 중국인 37.000명을 체포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2배나 증가한 수치였습니다. 중국인 불법 입국자가 얼마나 급증했는지 확실히 느껴지시죠? 사실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불법 이민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미국 국경 장벽의 틈을 비집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트럼프가 설치했던 그 견고한 장벽에서도 빈틈을 찾으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틱톡이 이러한 불법 이민을 부추기거나 돕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졸업 후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사회 전반에서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었고, 과도한 학력 중심 문화 때문에 기술직을 블루컬러로 여기며 기피하는 현상도 점점 뚜렷해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실업 문제는 도시와 농촌 사이의 격차를 더욱 크게 만들었고, 결국 많은 청년들이 대도시의 높은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해 고통을 겪고 있었으며, 특히 지방에서는 취업 기회가 거의 없다 보니 더 나은 삶을 찾아 미국으로 불법 이주를 시도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는 모습이었죠. 게다가 중국의 경제 지표가 외부에 공개된 것보다 실제로는 더 낮게 나타날 가능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었고, 여러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발표하는 각종 통계가 실제 상황을 온전히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고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경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일부 수치를 의도적으로 조정하거나 숨길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었고, 특히 실업률이나 성장률 같은 핵심 지표는 정권의 안정성과 직결되기 때문에 왜곡되거나 축소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중국의 지방정부들 역시 중앙정부의 평가를 받기 위해 종종 실제보다 더 밝은 경제 상황을 보고하는 경우가 있었고, 실제로 2017년 야오닝성과 헤이룽장성, 그리고 내몽골 자치구에서는 성장 목표를 맞추기 위해 수치를 조작해 보고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GDP 성장률이나 실업률 같은 핵심 지표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졌다는 점에서 정말 별일이 다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이유로 청년 실업률 또한 정부가 발표한 28%보다 실제로는 더 높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는데, 대졸 청년들이 구직을 포기하거나 단기 일자리와 비정규직을 전전하며 사실상 실업 상태임에도 공식 통계에서는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일부 자료에서는 실제 청년 실업률이 30%를 넘을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였고,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미국 남부 국경에서는 불법 입국한 중국인 37.000명을 체포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2배나 증가한 수치였습니다. 중국인 불법 입국자가 얼마나 급증했는지 확실히 느껴지시죠? 사실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불법 이민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미국 국경 장벽의 틈을 비집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트럼프가 설치했던 그 견고한 장벽에서도 빈틈을 찾으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틱톡이 이러한 불법 이민을 부추기거나 돕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앞서 언급한 대로 최근 중국의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 보일지라도 현재 중국이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이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어떤 경우에도 국가안보 위협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으며 정보 보안에도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특히 중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과 입국 심사에서 타국보다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외교적 긴장, 정치-경제적 충돌, 앞서 지적한 안보 우려와 기술 경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비자 심사와 입국 절차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절차를 무시하거나 피해서 중국인들이 미국에 불법 체류하게 된다면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은 아무 소용이 없어집니다. 미국 역시 더 이상 불법 체류 문제를 그냥 둘 수 없는 시점에 도달했으며, 이 사안은 단순한 경제사회적 문제를 넘어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언급된 사이버 범죄와 연결된 일부 중국계 불법 체류자들이 체계적으로 조직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을 신속히 찾아내어 곧바로 추방하지 않을 경우 미국의 사이버 보안과 국가정보 시스템에 심각한 위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와 법 집행기관은 이 같은 위험에 대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으며, 불법 체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미국의 사이버 보안과 국가 안전을 지킬 수 없는 현실입니다. 얼마 전 저는 학생 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하려던 중국 유학생이 공항에서 추방당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중국 관영 언론인 차이나데일리는 소식통을 인용해 최근 유학이나 학술 행사 참가를 위해 미국을 찾은 중국 학생 4명이 미국 당국으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고 보도했는데, 이 학생들은 모두 이공계 전공자였으며 그중 2명은 인공지능 연구와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미국 세관과 국경 단속국 직원들이 이 중국 유학생들을 어두운 방으로 데려가 10시간 넘게 조사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유도 신문까지 진행했다고 전해집니다. 가족관계나 정부와의 연계, 특히 당원 여부 등 정치적 배경까지 캐물었으며, 충분한 증거도 없이 단속국 관계자가 중국 유학생 1명의 전자기기를 압수했다고 보도됐습니다. 또한 2명의 학생은 가족과 친구들과 연락조차 할 수 없었고, 1명은 무려 30시간 동안 연락이 두절된 채로 남겨졌다고 전했습니다.
차이나데일리는 또 미국이 최근 30여 명의 컴퓨터 전공 중국 유학생들을 불필요하게 괴롭히거나 조사했다고 덧붙였으며 이 중 대부분이 석박사 연구원이고 이중 박사도 절반을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학생들은 대부분 명문대 출신으로 인공지능, 정보과학, 사이버 보안, 소프트웨어 등 첨단 분야를 전공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최근 미중 관계가 악화되며 중국 유학생들이 미국에서 이유 없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추방되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해 미국 측이 중국인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잘못된 조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히 요구한다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 정부는 이런 주장에 대해 입국 심사와 추방 조치가 국제법과 자국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졌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입국 심사 과정은 국가 안보와 사이버 보안을 수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절차로 모든 입국자는 엄격한 검증을 받게 되며 그 과정에서 의심되는 점이 발견되면 추가 조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사이버 보안 등 특수 분야에서 높은 전문성을 가진 인재들은 훨씬 더 철저한 점검 대상이 된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최근 몇몇 중국인 방문자들이 비자 발급 목적과 다르게 사이버 공격이나 정보 유출과 관련된 의심스러운 행동에 관여한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고, 이런 배경에서 더욱 엄격한 심사와 조치를 취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미국 내 사이버 보안과 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게 시행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아무튼 미국 내 불법 체류자 문제에 대한 저의 생각을 이미 꽤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문제를 고민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다른 나라의 불법 체류자 이슈에도 관심이 옮겨가더군요. 특히 최근 논란이 컸던 이슈 중 하나가 바로 한국에서의 불법 체류 태국인 문제였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태국인 불법 체류자 증가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한국에 거주 중인 태국인들과 새롭게 입국하는 태국인들 사이에 불만이 쌓이고, 그로 인해 사회적으로 뜨거운 논쟁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한국에 불법 체류 중인 태국인 수가 15만 7천 명을 넘는다고 하더군요. 다시 말해 한국 내 태국인 체류자의 78%가 불법 체류자로 여러 나라 중에서도 태국이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어 한국 입장에서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현실에서 한국 정부가 더 이상 불법 체류를 방치할 수 없게 되어 단속과 입국 심사 기준을 강화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알아보니 한국 역시 고민이 많은 상황이더라고요. 저출산 문제와 3D 업종 기피 현상으로 인해 해마다 35만 명 이상의 노동력이 부족한데, 이로 인해 기업들의 요청이 이어지자 정부는 코로나19로 막혔던 외국인 근로자 입국 절차를 신속하게 재개했죠. 이렇게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은 근로비자나 계절 농업비자 등으로 합법적으로 일하면서 다양한 생산 현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역할을 맡고 있었어요. 마늘이나 고추 농사를 비롯해 각종 힘든 일터에서 이들의 노동력이 큰 도움이 되는 셈이죠.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는 태국인은 약 18만 8천 명 정도이고, 이들의 월급은 약 4만 5천 바트로 태국 대학 졸업자의 초임인 2만 바트에 비해 두세 배 가까이 많으니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수요와 공급이 맞물리다 보니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한국행을 준비하는 태국인들의 열망이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심지어 태국에서는 한국 입국을 돕는 브로커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이들은 약 10만 바트를 받고 한국 입국 방법과 체류 이후의 생존 노하우까지 자세히 알려주며 심지어 불법 취업까지 알선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하루에 10만에서 14만 원을 벌 수 있다고 광고하며 그중 100만 원을 미리 내고 또 하루 일당의 7만 원을 브로커에게 따로 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꿈의 땅으로 여기는 태국인들의 행렬은 좀처럼 끊이지 않았죠. 물론 이런 브로커들 중에는 악질 사기꾼도 적지 않았지만,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한국에 들어오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기대감에 많은 이들이 도전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구조 속에서 태국인들이 계속 한국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이 점을 보고 있으면 한국과 미국의 공통점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두 나라 모두 경제적으로 성공했고 사회도 안정적인 덕분에 더 나은 삶을 꿈꾸는 이들이 미국의 아메리칸 드림이나 한국의 코리안 드림을 쫓아 몰려드는 셈이죠. 그리고 동시에 불법 체류로 인한 일자리, 복지, 범죄율 등 사회적 문제가 생기는 것도 똑같이 고민해야 하는 현실이었습니다. 미국도 문제지만 특히 한국의 불법 체류자 이슈는 정말 심각해 보였어요.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약 217만 명에 이르는데, 이 중 자격을 갖추지 못한 불법 체류자가 40만 명을 넘으면서 외국인 5명 중 1명이 불법 체류자인 셈이죠. 그중 태국과 베트남 출신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중국인은 대부분 조선족으로 16%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인 불법 체류자가 비교적 적은 이유 중 하나는 그동안 한국이 중국인들에게 특별히 관대한 정책을 유지해왔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투자 이민을 통해 제주도와 경기도 일대를 차지한 본토 중국인들뿐만 아니라 대림, 신길, 가리봉, 안산 등 서울과 수도권 곳곳에서 이미 한국 국적을 획득하고 뿌리를 내린 조선족 인구도 이제 100만 명을 넘어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재외동포법에 따라 조선족을 동포로 인정하고 포용하는 정책을 펼쳐왔으며 이러한 배경 덕분에 다른 외국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쉽게 국적을 취득하고 불법 체류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들은 자신들만의 소통 창구를 따로 두고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며 긴밀하게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내부적으로 굉장히 조직적이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더 들여다보면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존재하는 것 같았습니다. 현재 불법 체류자 수가 약 40만 명에 이르는데 이들을 단속하는 인력은 300명도 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연간 불법 체류자 단속률은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무부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불법 체류자 단속 실적은 연평균 약 3만 명 수준인데 불법 체류자 증가 속도가 단속 실적 증가를 훨씬 웃돌아 현재 단속률로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불법 체류자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자진 출국하는 불법 체류자에게 입국 금지 처분을 면제해주는 자진 출국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단속률이 낮고 처벌 수위도 높지 않아 불법 체류자들은 적발될 때까지 일단 일을 계속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진 출국 제도에서도 예상치 못한 허점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최근 한 중국인 불법 체류자가 제주도의 금은방에 침입해 1억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뒤 경찰의 추적을 피해 범행 직후 곧바로 비행기를 타고 중국으로 달아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신속하게 출국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법무부가 운영하는 자진 출국 제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제도는 불법 체류자에게 스스로 출국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재입국 시 제재를 완화하려는 취지였지만 오히려 일부 중국인 불법 체류자가 범죄 이후 도피 경로로 악용하는 사례가 생긴 것입니다. 제주 경찰은 인터폴과 중국 당국에 공조 수사를 요청했지만 이미 중국으로 달아난 범인을 송환하는 일은 쉽지 않아 보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절도나 강도 외에도 살인과 같은 중범죄에서 중국인의 비율이 인구수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는 점 역시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율의 문제보다도 제가 보기엔 훨씬 더 중대한 문제가 따로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미국 내 불법 체류자들이 저임금에 불법으로 일하면서 노동시장이 혼란에 빠지고 정당하게 임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미국인들이 피해를 입는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이 문제가 유난히 더 두드러져 보였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한국인 기자, 친구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라서 더 현실적으로 느낄 수 있었고 저도 상당히 충격을 받았던 내용이라 여러분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건설 현장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생계를 위해 새벽 5시에 일어나 작업장까지 가서 안전화를 신고 대기줄에 서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이야기라고 하더군요. 그 친구도 직접 취재하면서 처음 알게 된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최근에 경기 침체라든가 건설업 파업 이야기가 자주 나오지만 실제로는 그런 이유가 아니라는 게 현장의 목소리였어요. 진짜 이유는 이미 중국인들이 오랫동안 인력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서 그렇다는 것이었고 언론은 이를 경기 침체니 건설업 올스톱이니 하며 사실과는 동떨어진 소리로 시민들을 혼란스럽게 한다고 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접근조차 할 수 없는 비밀스러운 중국인 네트워크가 건설업계를 거의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국 건설업계도 인건비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중국인과 조선족을 많이 쓰게 되고 그 과정에서 중국인들은 무비자로 계속 유입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몽골인, 동남아인, 우즈베키스탄인 등 외국인 노동자들이 추가로 들어오면서 한국인 근로자를 고임금으로 쓰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일할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청년들이 무거운 일을 꺼리는 게 아니라 이미 중국인 인력으로 채워져 있어서 일하고 싶어도 자리가 없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현장에서는 중국어를 못하면 일 자체를 시작하기 어렵고 중국어로 지시를 듣고 조선족 잡부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다가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이것이 바로 요즘 한국 건설 현장의 실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건설업계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식당, 배달,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불법 체류자가 지속적으로 남아있는 원인이 한국의 저임금 산업 구조에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에서는 파종이나 수확처럼 한 시기에 대규모 일손이 필요한 경우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 자격에 대해 서로 문제 삼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이런 지역 공동체 특성상 단속이 느슨해지고 불법 체류를 묵인하는 암묵적인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다고도 합니다. 만약 이들을 엄격히 단속해 추방하게 되면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에 가까운 채소나 과일 가격이 두세 배로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 농촌 경제 전문가들의 설명이었습니다. 실제로 한때 명절을 앞두고 평소 23,000원 하던 대파 한 단 가격이 7,000원까지 오른 적이 있었는데 주산지 외국인 노동자들이 임금이 더 높은 고구마 수확지로 이동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또 불법 체류자의 해방구로 알려진 경기도 남양주 마석가구 단지에서 생산되는 저렴한 가구 가격 역시 불법 체류자의 저임금 덕분이라는 이야기가 현지 외국인 지원단체 관계자들에게서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이들이 없다면 소비자들은 지금의 2배 이상을 주고 가구를 사야 할 것이라는 얘기였죠. 이런 복잡한 문제를 보며 저는 불법 체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회 전체의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법 체류를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주로 보수단체나 외국인 혐오 성향의 집단에서 나오지만 앞서 말씀드린 저임금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산업과 그로 인한 저렴한 상품을 누리는 소비자들은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가 쉽게 나오기는 어려운 구조입니다. 시민인권단체들은 일괄적으로 합법화해 문제를 해소하자고 주장하지만 정부가 정한 절차와 요건을 충족해 취업한 외국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구분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저 역시 불법 체류자를 무조건 선의의 피해자나 보호 대상자로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용 사례가 너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을 고용한 고용주를 모두 비난할 수도 없고 허가받지 않은 일을 하는 외국인을 단속하는 정부를 비인권적으로만 볼 수도 없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복잡한 이슈가 바로 불법 체류 문제인 것 같아요. 불법 체류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을 짚어보고 뿌리부터 접근하는 대책이 필요하겠지만 말처럼 쉽지 않고 생각해야 할 점이 정말 많은 과제입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법적인 절차를 무시한 채 체류를 묵인하는 건 역시 결코 공정하다고 볼 수 없으며 이런 행위는 결국 사회 전체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정당한 절차를 성실히 지키는 이들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안겨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원칙을 바탕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주제에 대해 현명하고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함께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춤조차 몰랐던 충격 72시간 동안 소리도 흔적도 탐지도 없이 사라진 물체 하나가 전 세계 정찰 위성이 놓쳤고 미국조차 몰랐습니다. 바다 아래에서 세계 군사 균형을 바꿔버린 주인공, 그것은 한국이었습니다. SLBM 탑재 독자 원자로 그리고 핵무기 없는 억제력, 이제 세계는 한국의 바다를 주목합니다. 제 이름은 마르셀린 디브아예요. 저는 프랑스 마르세유의 바다 근처에 있는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마다 커피를 마시면서 항구의 배들을 바라보곤 했었죠. 저는 잠수함 엔지니어예요. 잠수함이 물속에서 작동할 수 있게 해주는 부품들을 설계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프랑스 정부에서 일했었어요. 군용 잠수함 엔진을 만드는 일을 도왔었는데요. 물 위로 올라오지 않고도 몇 주 동안 물속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잠수함 말이에요. 이런 잠수함들은 마치 물속 도시 같았어요. 침대도 있고 부엌도 있고 심지어 그 안에서 사는 선원들을 위한 영화관까지 있었거든요. 그런데 3년 전에 직장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기밀 문서와 관련된 문제가 생겼었는데 저한테 책임을 돌렸었어요. 결국 그만두고 제 사업을 시작해야 했었죠. 지금은 혼자 일하면서 여러 나라들의 잠수함 문제를 해결해주고 있어요. 대부분의 날들은 꽤 지루했어요. 컴퓨터 앞에 앉아서 엔진 설계도를 보고서를 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난 화요일 아침 모든 게 바뀌었어요. 아침을 먹고 있었어요. 그냥 빵에 잼을 발라서 먹고 있었는데 컴퓨터에서 딩 소리가 들렸어요. 새 이메일이 온 거였어요. 팬 메일을 많이 받아서 거의 무시할 뻔했었는데 원가가 저를 그 메일을 클릭하게 만들었어요. 그 이메일은 한국에서 온 거였어요. 디브아 박사님께라고 시작했었어요. 박사님의 잠수함 엔진 연구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초대하고 싶어요. 아주 특별한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박사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저는 커피 잔을 내려놓고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어요. 한국이요? 한국에 가 본 적도 없었어요. 한국에 대해 생각해 본 적도 별로 없었고요. 제가 한국을 떠올리면 어선 몇 척과 간단한 기술을 가진 작은 나라 정도로 상상했었거든요. 한국이 저한테 뭘 원한다는 거지? 라고 빈 아파트에 혼잣말을 했어요. 진짜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건 큰 강대국들 뿐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프랑스나 미국, 러시아, 영국 같은 나라들 말이에요.
이런 나라들은 거대한 공장도 있고 돈도 많고 똑똑한 엔지니어들도 수천 명씩 있었거든요. 한국은 그냥 한국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메일 맨 아래에 있는 숫자를 봤어요. 저한테 지불하겠다고 제안한 금액이었어요. 눈이 커졌어요. 제가 보통 6개월 동안 버는 돈보다 많았거든요. 창문으로 걸어가서 지중해를 내다봤어요. 바다는 파랗고 잔잔했어요. 작은 배 몇 척이 고기를 잡으러 나가고 있었어요. 혼자 일을 시작한 이후로 매달 줄어들고 있는 제 은행 계좌를 생각했어요. 아마 한국은 그냥 기본적인 엔진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거겠지라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거기 가서 간단한 문제 하나 고쳐주고 돈 받고 몇 주 안에 집으로 돌아오면 되겠어. 컴퓨터 앞에 다시 앉아서 답장을 쳤어요. 한국 동료분들께 초대를 수확하겠습니다. 언제 오기를 원하시나요? 답장이 단 2시간 만에 왔어요. 매우 기대됩니다. 가능한 한 빨리 와주세요. 오늘 비행기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날 밤침을 쌌어요. 따뜻한 옷들과 노트북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공학책들을 넣었어요. 프랑스 치즈와 초콜릿도 챙겼는데 한국에는 아마 맛있는 음식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여행 가방을 닫으면서 제 작은 아파트를 둘러봤어요. 모든 게 익숙했어요. 낡은 소파, 잠수한 매뉴얼로 가득한 책장. 벽에 걸린 부모님 사진 몇 주 후에 봐요라고 아파트에게 말했어요. 이틀 후 저는 유럽 상공을 날고 있는 비행기에 앉아 있었어요. 얼굴을 창문에 대고 아래로 점점 작아지는 프랑스를 바라봤어요. 기장이 서울까지 11시간을 날아야 한다고 안내했어요. 노트북을 열고 인터넷에서 한국에 대해 읽기 시작했어요. 흥미로운 것들을 알게 되었어요. 한국은 원래 하나의 나라였는데 전쟁 후에 북한과 남만으로 나뉘었다고 했어요. 남한은 매우 빠르게 성장했었다고 해요. 단 50년 만에 가난한 나라에서 부유하고 현대적인 나라가 되었다고 했어요. 대단한 애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스마트폰이나 자동차 만드는 것과 잠수함 만드는 건 다른 일이잖아. 노트북으로 서울 사진들을 봤어요. 도시가 크고 현대적으로 보였어요. 높은 유리 건물들과 바쁜 거리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제가 며칠 안에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잠수함 문제를 그들이 가지고 있을지 상상할 수 없었어요. 비행기가 새벽에 인천공항에 착륙했어요. 게이트에서 나왔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공항이 엄청나게 크고 아름다웠거든요. 높은 천장과 반짝이는 바닥이 있었어요. 파리 공항보다도 훨씬 현대적으로 보였어요. 군복을 입은 남자가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있었어요. 키가 크고 진지해 보였는데 저를 보자 미소를 지었어요. 디보아 박사님이신가요? 완벽한 영어로 말했어요.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한국 해군의 이도현 대령입니다. 와주셔서 정말 기뻐요. 이 대령님은 친절한 눈을 가지고 있었고 악수도 힘있게 했어요. 제 짐을 도와주시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검은색 차로 안내해 주셨어요. 서울을 지나가면서 창밖을 계속 쳐다볼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놀라운 도시였거든요. 어디든 유리 초고층 빌딩들이 있었고 알록달록한 광고를 보여주는 디지털 광고판들. 현대적인 차들로 가득한 거리들이 있었어요. 모든 게 미래에서 온 것 같았어요. 디보아 박사님 운전하면서의 대령님이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보여드릴 것을 보시면 정말 놀라실 거예요. 한국이 여러 해 동안 아주 특별한 것을 연구해왔거든요.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얼마나 특별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몇 시간 후에 한국이 저에게 보여줄 것이 잠수함에 대한, 기술에 대한, 그리고 이 놀라운 나라에 대한 제 모든 믿음을 바꿔놓을 거라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제 인생 최대의 놀라움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다음날 아침 기대감과 동시에 긴장감을 느끼며 잠에서 깼어요. 이 대령님이 말씀하셨던 특별한 프로젝트가 도대체 뭘까요? 호텔에서 아침을 먹었어요. 밥, 국 그리고 전에 먹어본 적 없는 생선이었어요. 사실 정말 맛있었어요. 정확히 9시에 이 대령님이 같은 검은색 차로 데리러 오셨어요. 오늘 디보아 박사님께 놀라운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라고 신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먼저 좀 멀리 가야 해요. 서울을 떠나서 남쪽으로 2시간을 운전했어요. 창밖으로 지나가는 한국의 시골 풍경을 바라봤어요. 초록색 산들과 작은 마을들, 하늘을 비추는 거대한 거울 같은 논들이 있었어요. 한국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아름다웠어요. 정확히 어디로 가는 건가요? 라고 물어봤어요. 거제도로 갑니다 라고 이 대령님이 답하셨어요. 저희가 배를 만드는 곳이에요. 거제에 도착했을 때 크레인과 배를 만드는 작업자들이 있는 바쁜 항구를 볼 거라고 예상했었어요. 대신 대령님은 평범한 사무용 건물 같은 곳으로 차를 몰고 가셨어요. 회색빛에 따분해 보였고 간판이나 장식도 없었어요. 여기가요?
라고 혼란스러워서 물어봤어요. 여기입니다라고 이 대령님이 말씀하셨어요. 때로는 가장 중요한 것들이 뻔히 보이는 곳에 숨어 있거든요. 유리문을 통해 들어가니 단순한 로비였어요. 보안 데스크와 의자 몇 개가 있었어요. 특별한 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대령님이 완전히 평범해 보이는 엘리베이터로 저를 안내하셨어요. 내려갑니다라고 버튼을 누르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엘리베이터는 전혀 평범하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엘리베이터처럼 위로 올라가는 대신 아래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계속 내려갔어요. 더 내려갔어요. 디스플레이에 숫자를 봤어요. B12, B3, B4점 지하 4층이나 얼마나 깊이 내려가는 건가요? 라고 기압 때문에 귀가 먹먹해지면서 물어봤어요. 충분히 깊이요라고 이 대령님이 또 그 신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마침내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을 때 저는 밖으로 나서며 턱이 떨어질 뻔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놀라운 지하시설에서 있었거든요. 천장이 너무 높아서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였어요. 벽들은 하얗고 반짝였어요. 어디를 봐도 깨끗한 흰 가운을 입은 한국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이 태블릿을 들고 여러 구역 사이를 빠르게 걸어다니고 있었어요. 거대한 컴퓨터 화면들이 벽을 덮고 있었는데 움직이고 변하는 알록달록한 그래프와 숫자들, 도표들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 화면들이 영화관 스크린보다도 컸어요. 조정 패널에서는 빨간색과 파란색 불빛들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강력한 컴퓨터들이 작동하는 조용한 윙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희 잠수함 연구센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라고 이 대령님이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보시는 모든 것이 한국 엔지니어들이 설계하고 만든 거예요. 다른 나라의 도움은 전혀 없었어요. 오직 한국인의 머리와 한국인의 손으로만 만든 거죠. 얼굴이 부끄러움으로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바로 어제만 해도 한국을 기본적인 기술을 가진 단순한 나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프랑스에서 본 어떤 것보다도 첨단으로 보이는 시설에서 있었거든요. 이건 정말 놀라워요라고 속삭였어요. 흰 가운을 입은 젊은 한국 여성이 저희에게 다가왔어요. 30살 정도로 보였고 친절하고 지적인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비보아 박사님. 이분이 저희 수석 잠수함 설계자인 박민정 박사님입니다 라고 이 대령님이 말씀하셔요. 박 박사님이 제 손을 힘있게 잡으며 악수했어요. 디보아 박사님을 만나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박사님의 잠수함 엔진 연구를 공부했었거든요. 한국 엔지니어들 사이에서 유명하세요. 유명하다고요? 한국에서요. 여기서 제 이름을 아는 사람이 있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박사님이 두꺼운 폴더를 저에게 건네주셨어요. 저희 최신 설계도들이에요. 봐주세요. 떨리는 손으로 폴더를 열었어요. 첫 페이지에는 잠수함의 기술 도면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건 그냥 아무 잠수함이 아니었어요. 페이지를 넘기면서 제 눈이 점점 커졌어요. 이 잠수함은 제가 지금까지 본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디자인이 매끄럽고 아름다웠어요. 마치 금속으로 만든 고래 같았어요. 하지만 제 심장을 뛰게 만든 건 기술적 사양이었어요. 이 잠수함이 물속에서 30일을 있을 수 있다고요? 라고 숫자를 읽으며 물어봤어요. 네이라고 박 박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거의 소음이 나지 않아요. 다른 잠수함들이 탐지할 수 없거든요.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엔진 설계가 혁신적이었어요. 프랑스 잠수함 엔진보다 작았지만 더 강력했어요. 초화 시스템은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물체들을 탐지할 수 있었어요. 전체 잠수함이 적의 레이더에 보이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한 건가요? 라고 감정에 벅차서 목소리가 갈라지며 물어봤어요. 이런 해결책들을. 저희는 프랑스에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몇 년째 노력하고 있었거든요. 박사님이 겸손하게 미소 지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은 매우 끈질겨요. 하루에 18시간씩 일해요. 시도하고 실패하고 다시 시도해요. 절대 포기하지 않거든요. 다음 3시간을 그들의 설계도를 공부하는데 보냈어요.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더 놀랐어요. 이 한국 엔지니어들이 유럽 최고의 두뇌들이 아직도 씨름하고 있는 공학 문제들을 해결해 놓았었거든요. 그날 저녁 호텔방으로 돌아와서 침대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어요. 세상에 대한 제 모든 이해가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전화를 들고 파리에 있는 옛 상사에게 전화했어요. 거기는 이른 아침이었어요. 마르셀린 그가 말했어요. 한국에서의 작은 모험은 어때? 어선 문제들 고쳐졌어? 과장님이라고 천천히 말했어요. 앉으세요. 제가 여기 한국에서 본 것은 어선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걸 바꿀 수 있는 걸 만들어놨어요. 그가 웃었어요. 그만해. 마르셀린. 한국이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 않은 뭘 가지고 있다는 거야? 저는 호텔 창 밖으로 멀리서 반짝이는 서울의 불빛들을 바라봤어요. 모든 거라고 속삭였어요. 모든 걸 가지고 있어요.
다음날 아침이 대령님이 저를 절대 잊을 수 없는 곳으로 데려가셨어요. 서울에서 남쪽으로 2시간을 운전해서 해안에 있는 거제라는 도시로 갔어요. 그런데 간단한 잠수함들을 볼 거라고 예상했던 항구로 가는 대신 평범한 사무용 건물 같은 곳으로 갔어요. 따라오세요라고 이 대령님이 엘리베이터로 저를 안내하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건 평범한 엘리베이터가 아니었어요. 아래로 더 아래로 지하 4층까지 내려갔어요. 문이 열렸을 때 제 눈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미래에 관한 영화에서나 볼 거대한 지하 시설에 있었거든요. 흰 가운을 입은 한국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이 태블릿과 컴퓨터를 들고 걸어다니고 있었어요. 벽에는 복잡한 도표와 숫자들을 보여주는 거대한 화면들이 있었어요. 모든 게 너무 깨끗하고 하이테크라서 프랑스의 일부 시설들이 구식으로 보일 정도였어요. 디보아 박사님이라고 이 대령님이 말씀하셨어요. 저희 잠수함 연구센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모든 걸 오직 한국 기술과 한국인의 두뇌만으로 저희가 직접 만들었어요. 한국이 첨단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제 이전 생각들이 좀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가장 큰 놀라움은 아직 남아 있었어요. 이 대령님이 기술 도면과 설계도로 가득한 폴더를 저에게 건네주셨어요. 열어서 읽기 시작했을 때 충격으로 입이 떡 벌어졌어요. 이건 단순한 잠수함 설계가 아니었어요. 제가 본 것 중 가장 첨단인 잠수함 중 하나를 위한 계획이었거든요. 그들이 설계한 잠수함은 공기를 마시러 올라오지 않고도 몇 주 동안 물속에 있을 수 있었어요. 제가 프랑스에서 작업했던 그 어떤 것보다도 작고 효율적인 특별한 엔진이 있었어요. 소화 시스템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멀리서 다른 잠수함들을 탐지할 수 있었고 전체 잠수함이 적들이 찾기 거의 불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어요. 어떻게 이 모든 걸 개발하셨나요? 라고 놀라움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수년 동안 밤낮주로 일했어요. 라고 이 대령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공부하고 실험하고 여러 번 실패했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희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걸 만들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다음 몇 시간을 그들의 설계도를 보냈는데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점점 더 놀랐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프랑스 최고의 과학자들도 아직 씨름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놓았었거든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프랑스에 있는 제 옛 상사에게 전화했어요. 과장님이라고 말했어요. 여기 한국에서 제가 본 걸 믿지 못하실 거예요. 정말 놀라운 걸 만들어놨어요. 그만해. 마르셀린이라고 웃으셨어요. 한국이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 않은 뭘 가지고 있다는 거야. 하지만 저는 웃지 않았어요. 한국에 대해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 그리고 이 작은 나라가 전 세계를 놀라게 할 거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잠수함 시험 후에 저에게 모든 게 바뀌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더 이상 저를 외국인 방문객처럼 대하지 않았어요. 가족처럼 대해주셨거든요. 박민정 박사님이 제일 먼저 저를 집으로 저녁 식사에 초대해 주셨어요. 한국의 관습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서 긴장됐어요. 뭔가 잘못하면 어떡하지? 창피를 당하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박 박사님이 제 걱정스러운 얼굴을 보시고 웃으셨어요. 그냥 편하게 계세요. 저희 가족이 박사님을 만나고 싶어해요. 그분의 아파트는 작았지만 않겠어요. 따뜻한 노란색 조명과 벽을 덮고 있는 가족 사진들이 있었어요. 맛있는 음식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박 박사님의 남편분은 수학 선생님이셨고 10살 남자아이와 7살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저희 집에 오신 걸 환영해요. 아이들이 영어로 소리치더니 깔깔거리며 엄마 뒤로 숨었어요. 바닥에 앉아서 제가 한자리에서 본 것 중 가장 많은 음식으로 덮인 낮은 상주 위에 둘러앉았어요. 제 입을 최고로 맛있게 얼하게 만드는 김치와 버터처럼 녹는 불고기. 그리고 나달 하나하나가 작은 진주 같은 완벽하게 지어진 밥이 있었어요. 디보아 박사님이라고 박 박사님의 남편분이 말씀하셨어요. 아내한테 들었는데 박사님이 본인 나라를 위해 스파이 활동을 하는 대신 한국을 도와주기로 선택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용기 있는 일이에요. 뺨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그냥 옳다고 느끼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어린 여자아이가 제 소매를 잡아당겼어요. 박사님은 한국에서 영원히 살 거예요. 라고 조심스러운 영어로 물어봤어요. 집을 함께 나누고 있느니 친절한 가족들을 상주 위로 둘러봤어요. 아직 모르겠어요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한국이 제2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그 다음 몇 주 동안 더 많은 엔지니어들이 저를 집으로 초대해 주셨어요. 김민준이라는 젊은 엔지니어를 만났는데 겨우 25살이었지만 제가 만난 사람 중 가장 똑똑한 사람 중 하나였어요. 아름다운 정원이 있는 전통 한옥에서 부모님과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어느 저녁 정원에 앉아서 차를 마시고 있을 때 민준이 제 눈에 눈물이 고이게 만드는 말을 했어요. 디보아 박사님,
저희가 진짜 왜 이 잠수함을 만들었는지 아세요?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라고 추측해봤어요. 고개를 저었어요. 한국만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작은 나라들도 깡패가 되지 않고도 강할 수 있다는 생각을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저희는 저희 아이들이 크고 무섭지 않아도 안전할 수 있는 세상에서 살기를 원해요. 85세이신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시며 한국어로 말씀하셨어요. 민준이 저에게 번역해줬어요. 할머니께서 젊었을 때 한국전쟁을 겪으셨대요. 한국에 아무것도 없었던 때를 기억하신다고 해요. 음식도 건물도 기술도 없었다고요. 촌자가 미국도 인정하는 잠수함을 만들 수 있다는 게 기적 같다고 하셔요. 한국에서 3주를 더 보냈는데 매일 새로운 걸 배웠어요. 잠수함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도요. 제가 만난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했지만 가족을 돌보고 이웃을 도울 시간도 내고 있었어요. 어느 날이 대령님이 프랑스, 미국, 그리고 다른 많은 나라들을 포함하는 군사동맹에서 전화를 받으셨어요. 디보아 박사님이라고 전화를 끊고 나서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한국의 잠수함 기술에 대해 박사님과 이야기하고 싶어해요. 속이 철렁했어요. 제가 프랑스를 위해 스파이 활동을 하지 않은 걸 화내고 있나요? 아니에요 라고 이 대령님이 미소 지으셨어요. 한국에서 배우고 싶어해요. 박사님이 파트너십을 만드는 걸 도와주기를 원해요. 일주일 후 15개 나라의 장군들과 제독들과 화상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모두 같은 걸 알고 싶어 했어요. 한국이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잠수함을 만들었냐는 거였어요. 기술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라고 그들에게 말했어요. 기술 뒤에 있는 마음의 문제예요. 한국이 잠수함을 다른 나라들을 공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었어요. 그게 모든 걸 바꾸는 거예요. 한 영국 제독이 물어봤어요. 한국이 저희도 방어용 잠수함을 만드는 걸 도와줄 수 있을까요? 통화하는 동안 제 옆에 앉아 계셨더니 대령님을 바라봤어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한국은 평화로운 나라들과 자신들의 지식을 나누는 걸 영광으로 생각할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오직 방어를 위해서만이고 공격을 위해서는 절대 안 돼요. 한 달 안에 영국, 독일, 캐나다, 심지어 호주에서도 대표단들이 한국을 방문하고 있었어요. 제가 자꾸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나라가 세계의 선생님이 되었어요. 어느 저녁 프랑스로 돌아가기 위해 호텔방에서 여행 가방을 싸고 있을 때의 대령님이 문을 두드리셨어요. 디보아 박사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안이 있어요. 한국에 머물면서 저희 잠수함 프로그램과 연구적으로 일하고 싶으세요? 프랑스 옷들과 프랑스 책들로 반쯤 채워진 제 여행 가방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창밖으로 멀리서 반짝이는 서울의 불빛들을 바라봤어요. 생각할 시간을 주실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날 밤 서울을 가로지르는 한강을 따라 걸었어요. 한국 가족들이 잔디에서 소풍을 하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연을 날리고 있었어요. 연인들이 손을 잡고 일몰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혼자 살면서 이웃들과 거의 대화하지 않았던 마르세유의 제 작은 아파트를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를 딸처럼 환영해줬던 박 박사님 가족을 생각했어요. 한국이 전쟁으로 찢어진 나라에서 기술의 기적으로 변하는 걸 본 민준이의 할머니를 생각했어요. 전화를 꺼내서 이 대령님께 전화했어요. 대령님이라고 말했어요. 더 이상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제 한국이 제 집이에요. 3개월 후 한국의 잠수함들이 시험되는 바다 근처 부산의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언어학습 앱으로 한국어를 연습해요. 아직도 엉망이지만 나아지고 있어요. 매일 한국 엔지니어들과 일하면서 잠수함 설계를 개선하는 걸 도와주고 다른 나라들에게 한국의 평화로운 방어 기술 접근법에 대해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지만 가장 좋은 부분은 일이 아니에요. 가장 좋은 건 집이 정말 무엇을 의미하는지 마침내 이해하게 된 거예요. 집은 단지 태어난 곳이 아니에요. 집은 사람들이 열린 마음으로 여러분을 환영해주는 곳이고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의 일부가 될 수 있는 곳이고 가장 중요한 발견들이 실험실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연결해서 만들어진다는 걸 배우는 곳이에요. 한국이 바다제의 진짜 비밀은 잠수함의 기술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줬어요. 소중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걸 만든 사람들의 사랑과 헌신이 진짜 비밀이에요.